자, 13강 국가와 시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와 시민에서는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점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의 사상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맨 앞으로 돌아가면요. 자,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점, 동서양의 관점을 먼저 볼 건데요. 먼저 동양의 유교에서는 국가는 가족의 질서가 확정된 공동체가 곧 국가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효제라는 가족 윤리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고 우애롭게 지내는 효제라는 그러한 가족 윤리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인과의라는 것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교적 관점에서 백성과 군주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백성은 군주를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백성이 곧 국가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민본주의 사상을 펼치는데요. 백성이 근본이다. 그래서 이러한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곧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에 이르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정치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효제죠. 효제가 곧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 어찌 벼슬 자리에 앉아야만 정치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유교에서 이 효제와 같은 가족 윤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토대가 된다는 말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서양의 국가의 기원 보시면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 본성론이라고도 해요. 인간 본성론.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국가가 형성되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구성원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이다. 또한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도덕적 능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 인간 본성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가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인간 이하의 어떤 짐승이거나 인간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닌 다음에는 다 본성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오직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겨난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화주의인데요. 공화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낯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조 1항에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아마 다 아실 건데 헌법의 1장 1조 2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1장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 공화주의를 따르는 국가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공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공화국, 리퍼블릭,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 퍼블리카라고 이제 예전엔 불렀었는데요. 이 공공의 것을 뜻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화, 네, 공동체, 이 공자를 공동체, 공동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주의는 공동선의 국가가 공동선이라는 것, 우리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공동선에 동의하고 이러한 공동선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를 국가라고 보는 관점을 공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국가는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정치에 참여할 때 이러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가장 유명한 분이 로마의 그 키케로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자, 키케로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공의 이익이죠.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인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인민이고, 즉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관점이 바로 공화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키케로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이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화국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라는 것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누가 주인이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화국이다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는 국가이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서의 공동선을 구현하는 국가다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은 공공의 것이며 인민의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회계약론인데요. 네, 김미영 선생님 시간에 이미 배우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볼게요. 자,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에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있는 거죠. 계약 쌍방의 당사자들이 있는데 어떤 때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냐면 이게 뭐 노예 계약처럼 부당한 계약이 아닌 다음에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의 이익이 구현된다고 볼 때 이제 합의 계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 사회계약론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합의를 통해 말하자면 계약을 통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이전의 상황보다 계약 이후의 상황이 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에 동의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자, 홉스는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그 성악설,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다?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각자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거의 전쟁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사회 계약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우리 사회 안에 들어가서 모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자연적 권력 뭡니까? 모든 힘과 권리를 다 하나의 합의체 혹은 한 명의 한 사람, 즉 국가로 지칭되는 리바이어던이라고 지칭되는 그러한 공통 권력자에게 양도하면서 모두가 그런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로 하자라는 것이 사회계약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백지라고 봤습니다. 백지론.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비교적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자연법에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법. 이 자연법에 따라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권을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즉 사회계약론에서 공통적인 관점은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 등을 뭐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다. 계약의 산물이다. 인위적인 산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국가에 대한 복종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 동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 네, 개인의 국가에 대한 복종은 우리 개개인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비롯된다라는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회계약론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자유를 사랑하는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대요. 성악설의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홉스인데요. 이러한 인간이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인 이유는 왜 국가 안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느냐 하면 뭐 때문이다? 자기 보존과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상황, 만만투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자연 상태를 비참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홉스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연합 형태에 따라서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다. 이 내용은 여러분 루소의 내용인데요. 자, 이미 김명선 선생님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루소에 따르면 복습으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자,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풍부하고 사람의 수는 적었기 때문에 서로를 해치거나 이렇게 서로의 것을 뺏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독립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뭐 하게 되었다? 이제 공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 생활이라는 것은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이거는 국가 계약 상황이 아니고요. 사회 상태, 공동 생활을 하는 모여 살게 되는 상태를 사회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 상태에서 공동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잉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돼요. 사유재산. 자, 사유재산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즉, 이 사유재산에 따라서 계급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평등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고 있던 이 자연 상태에서는 완전한 평화, 즉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연적 자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유가 이 사회 상태에 들어오면서 불평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뭐 하게 돼? 네, 상실하게 됩니다.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 상태에서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국가 안에서 사회적 자유라고도 하고 시민적 자유라고도 합니다. 시민적 자유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다? 사회계약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소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불평등을 이제 극복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하느냐? 각 개인들이 모든 전체와 결합하되 이전과 똑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계약의 형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네, 그것을 바로 일반 의지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이게 무한대에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D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네 사람이 사회 계약이라는 걸 맺으려고 할 때, 자, 이 사람 A, B, C, D라는 사람들은 다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의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의 이익에 의존해서는 사회라는 그 어떤 사회 계약을 맺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A, B, C, D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중에서 공통된 의지를 찾아서 공통된 부분. 자, 어떤 사람은 이 의지가 이 부분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지가 있더라. 이 의지가 뭐다? 바로 사회의 공공선이라고 해도 되고 공동선이라고 해도 같아요. 자,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 추구하려는 의지. 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들 조금씩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겹쳐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이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뭐라고 칭한다? 일반 의지라고 칭해요. 일반 의지라고 칭하고 이 일반 의지, 일반 의지에 따라서 이 일반 의지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일반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그 사회의 법이 구체적인 국가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뭐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루소에게 있어서는 이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일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시면 이러한 연합 형태에 따라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그렇죠. 전체 나 자신의 의지이면서 모두의 의지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모든 사람의 의지 전체가 결합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 이 나의 의지이면서 너의 의지이면서 모두의 의지인 일반 의지로부터 뭐가 도출돼요? 법이 도출되기 때문에 내가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거죠. 자, 그럼 법을 따르는 것,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왜? 내가 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 형태가 바로 뭐다? 자, 이 루소에게 있어서는 일반 의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루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루소에게 있어서 일반 의지란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래서 홉스, 로크, 루소, 홈루루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의 기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이 동의한 무엇에 있다? 국가라는 것은 계약에 있다. 개인이 동의한 계약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은 다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 상태에 다 일부 결함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관점이 바로 사회계약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마르크스인데요. 자, 마르크스는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의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공산사회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이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계급의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이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곧 소멸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소멸의 방식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쳐서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국가가 소멸하게 난 다음에는 사람은 모두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각자의 발전이 모두의 발전이 되는 그러한 연합체가 바로 국가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밑에 원문을 한번 보시면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인데요. 자, 매뉴팩처 시대는 산업혁명 초기 단계에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간의 수공업의 형태인데 분업, 아주 원시적인 분업의 형태를 매뉴팩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뉴팩처 시대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과 맞먹는 계급, 부르주아 계급은 이 자본가 계급이죠. 귀족과 맞먹는 계급으로 성장하여 군주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군주에게 막대한 어떤 그 물량 공세, 막 세금을 내고 이러면서 결국은 부르주아 계급도 귀족은 아니지만 어떤 큰 계급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은 마침내 대규모 공업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이후로 지금의 대의제 국가에서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통된 사업을 관장하는 하나의 위원회, 그런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럼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서양의 관점 사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겠습니다. 자, 유교에서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 민본주의, 백성이 곧 군본이다. 백성이 곧 근본이다.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민본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설명하는데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군주는 위민 정치를 펼쳐야 한다. 위민이라는 것은 위할 위자,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어떤 법이나 형벌보다 뭐에 따라? 덕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덕치죠, 덕치. 왕도 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는 그럼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국가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 그렇죠. 항산이 목적이 아니라 항산을 통해 항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죠. 존재 목적. 그러니까 국가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통치자가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할 때 백성들도 덕을 쌓게 된다. 그래서 덕치의 실현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항산을 제공해야 되죠. 인생의 안정을 먼저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 국가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특히 맹자는 그런 관점에서 군주가 제 역할을 못해서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나라를 어렵게 하고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면 군주가 뭐 할 수 있다? 군주가 교체될 수 있다. 역성혁명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자, 국가의 역할은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를 위해서 모든 인간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덕을 형성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통해서 그 도덕적인 덕, 품성의 덕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할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인간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 참여를 강조한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시민이 그냥 공적 영역에 참여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제도 마련을 누가 한다? 네, 바로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료 플러스는 한번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공화주의의 입장인데요. 자, 공화주의에서는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이러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역시 구성원들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도와야 하고 또 시민들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어, 구성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막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적 덕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질서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러한 국가의 어떤 정당성은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이익을 국가가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대표적인 공화주의자가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시민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화국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시민들이 고발당할까 두려워서 국가의 반역을 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가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는 합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출구를 갖지 못할 때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식, 쿠데타와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파적인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법률을 통해 열어놓는 조치만큼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화주의의 국가는 공정한 법,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법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소수가 공화국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 공화국을 위협하는 당파나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회계약론인데요.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어떻게 보느냐? 자,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국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의 목적이 있잖아요. 계약 조항이 있는데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고 부당한 계약으로 이제 판단되고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로크는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친다면 시민들이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사상가들도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된다면 그 계약에 대한 정당성, 계약 파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료 플러스 로크의 저항권인데요. 자,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 생자재, 로크의 생자재, 입법부가 인민의 생자재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자신들의 생자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입법부라는 것을 수립했는데 국가를 이제 형성하면서 그런데 그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신탁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서 그러한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 그럼 그 권력은 어디로 가느냐?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 즉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저항이라는 것이 사회 계약을 파기해서 국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교체,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 자, 로크는 입법권은 신탁된 권력, 이제 맡겨진 권력인 거죠. 믿고 맡겨진 권력인데 입법부가 이런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면 언제 시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는 자,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가 했던 거다. 그죠?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다. 라고 보면서 사람들이 기존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사회 구조와 제도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국가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없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도 종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네, 폭력적. 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폭력 유혈 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배 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 속에서 이룰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자본주의 그 체제 하에서 이런 그 일반 그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다. 얻을 것은 뭐다? 세계 전체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한번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을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유재산과 계급은 물론 국가도 사라진 뭐가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보시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시민과 윤리에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화주의적 관점 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에 대한 또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화주의적 관점 까지 살펴보면 내용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의 관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자, 시민의 자유는 이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적 관점은. 그래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해서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권은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내재해 있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자연권인데 이러한 자연권에 따르면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그래서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부인권이라고도 하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특히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요시한다. 네, 집단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중에 여러분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있잖아요. 특히 소극적 자유를 중요시하는데,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네, 아무도 나에게 강제하지 않는 것. 네, 그런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보면서, 그러면 역시 국가와 타인에게서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소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의 관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는 타인이나 국가가 침해하거나 강제로 박탈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고,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무가 충돌할 때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 언제나. 그래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린이라는 분이 소극적 이 자유주의자 대표적인 분인데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일컫는다. 네. 그러니까 이 외적 장애가 없으면, 방해가 없으면 자유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의 자유를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요시하고요. 시민을 개인의 이익, 이런 사익뿐만 아니라 공동 선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 및 공동체의 공정한 법과 제도적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반드시 참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정치적인 주체로서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러한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의 형태를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해서 강조하는데요. 공화주의의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입니다. 아까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도 하고, 뭐뭐로부터의 자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네, 그러니까 불간섭의 자유, 이렇게 일컫거든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하면 공화주의의 자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뭐냐면 지배가 아닌 상태로서,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에서 타인의 자의적인 자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이 그의 마음대로 하는 그 지배가 없는 상태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법에 의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오직 공정한 법에 의한 지배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원문 보시면, 공화주의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노예 상태의 반대라고 규정한다.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 우리 모두 다 동의한다. 노예는 실질적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에 의해 특징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노예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주인이 이 노예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노예 상태에 처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지배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보지 못하는 않는데, 어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에 따르면 관점을 가지고 노예를 바라봤을 때 어 노예를 간섭하지 않는 아주 자비로운 그 주인을 둔 노예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노예가 자유롭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공화주의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주인의 노예를 네 구속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거나 네 이런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를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공화주의의 공화주의자인 이 패티시거든요, 대표자는. 패티스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외부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공동체와 공동선 그리고 시민적 덕성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선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시해요? 개인선. 네.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사익의 추구를 더 중시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바라보는 이 법치의 목적은, 법을 통한 통치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그 개인을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자유의 영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법치의 목적은 어 아주 최소한의 간섭과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중립을 지키며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되었고요. 또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무엇을 중요시해요? 관용. 네. 관용. 누구든지 자기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취향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 관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과 신념, 그가 누리는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애국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헌법적인 애국심이라고 해서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국심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 네,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런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 충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근데 반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이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지금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사익보다 더 중요시하고 존중하고, 어떤 사회의 공공의 일, 공적 책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시민적 덕성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법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와 그로 인한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설정한 공정한 법을 통한 통치를 통해서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공화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관용이라는 덕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관용의 덕목이다. 지금 자유주의적 관점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이 개인의 삶과 신념,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고, 자, 애국심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애국심은 헌법적 애국심으로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라기보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면서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려한다 라고 봤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애국심은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인 사랑, 네, 시민적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로서 이 애국심이 굉장히 강조된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분은 우리 아시는 밀, 네, 질적 공리주의의 밀이고요. 그래서 밀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정부나 사회가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개입할 때에는, 간섭할 때에는 오직 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죠. 어떤 나에게 외적 간섭이나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태가 자유롭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이 대표적인 분은 또 비롤리가 있는데요. 자, 비롤리는 공화주의라는 책에서 자, 이 애국심을 강조하는데 보세요. 자,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자, 기억이라는 것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를 들면 3.1 운동을 해서 독립을 또 쟁취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3.1절을 통해서 그 기억을 또 기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자, 현대 공화주의자인 비롤리는 자기들의 역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은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네, 이런 애국심을 또 고취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롤리는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면 그들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경험을 발견하고 그러한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공화국을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뭐 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끝났네요, 여러분.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화주의적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같이 서로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죠? 일방적인 지금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하고, 국가 역시 그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국가로부터의 간섭, 어떤 불간섭의 자유를 개인이 자유롭다라고 보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다. 강조했다라고야 보고요. 자,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사익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익보다 더
인간은 공동선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이런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어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 더 참된 자유다라고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에 대해서도 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공동선보다 개인선의 추구를 더 중요시하고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선보다 사익보다 오히려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 시민적 덕성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 공화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 내용 설명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